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2022년 2월부터 지급기간 2022년 2월부터 2월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연말정산 합계에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단원을 다 마쳤고 이제 우리 뒤에 남아있는 것이 모의고사가 제3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는 시간이 남으면 같이 하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1회부터 5회까지 각자 해보시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먼저 5회가 아니네요. 모의고사가 많군요. 모의고사 10회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 제4부로 넘어가서요. 기출문제를 해보도록 하는데 기출문제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론 15문제가 앞에 나오죠. 자, 제39회 최신 기출문제 이론 풀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회 실무 이론평가 문제. 자, 39회의 이론 문제 15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기 바랍니다. 우리 이론평가에서는 항상 이 부분이 앞부분에 있으니까요. 자, 1번 문제. 다음 설명과 관련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어떤 설명이냐면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한공은 1분기 손익계산서를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결정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시점을 놓쳤다 이거죠. 그러면 적시성에 관한 이야기죠. 665페이지 665페이지 제39회 실무 이론평가 문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보면은 1분기 손익계산서를 적시에 공시하지 못해가지고 의사결정의 시점을 놓쳤다라고 해서 적시성에 관한 얘기다. 네, 아주 쉬운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번은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거래는 이랬습니다. 무형자산 여러분 잘 아시죠? 1번 프로젝트 초기의 연구 단계에서 연구비를 지출했습니다. 연구비는 비용 처리해야지 자산 처리할 수 없죠. 다음 2번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영업권은 합병 시에는 인정이 되죠.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3, 4번은 뭔가 보세요.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명패 교환 비용으로 현금을 지출했다. 이걸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없죠. 비용이죠, 비용. 소모품비 정도로 처리하면 되겠죠. 다음에 4번 재경팀 직원에게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했다. 교육훈련비로 처리해야죠. 무형자산이 아니다. 네, 2번. 자, 이렇게 1, 2번 이렇게 쉬운 문제로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죠. 다음 3번 주식회사 한공의 오류 수정 전 당기순이익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회계처리 오류사항을 수정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인가 따져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지급 당시에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기간 미경과분 3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누락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험료로 처리했는데 미경과분이 30만 원 있었으면 비용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이건 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비용에서 빼주면 이익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30만 원 플러스. 다음 두 번째,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 미지급분 20만 원 계상을 누락했답니다. 차입금은 빌린 돈이고요. 발생한 이자면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을 누락시켰으면 비용을 발생시켜야죠. 비용을 발생시키면 마이너스죠. 비용 발생은 마이너스. 자, 30만 원에 20만 원 마이너스는 두 개를 퉁치면 플러스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2번의 답이 있죠. 네. 그래서 1, 2, 3번 뭐 이 정도 TAT 2급에서 이 정도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온 문제다. 가끔 좀 어려운 문제를 또 만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뭔가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항목이 이렇게 봐야 될 항목이 6줄 이상 되네요. 6줄인가요? 이 정도 되는 것은 나중에 풀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21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냐 하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 얼마냐? 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대손 상각비 얼마냐고 하는 문제니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2020년 말에 매출 채권이 이만큼 있었다. 2020년 말에 대손 충당금은 이만큼이에요. 2020년에 상각된 매출 채권 중에 2021년에 회수된 금액이 50만 원이 있대요. 아, 환입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만큼은 대손 충당금으로 더해지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11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매출채권 대손 상각을 했어요. 상각을 했다는 것은 대손 처리해버렸다는 거죠. 대손 처리했는데 회수가 됐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그러면 차변에 현금 50,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 그러면 이제 6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대손 충당금은 110이 됐다. 자, 2021년 중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된 매출채권 금액은 80만 원이다. 네. 그러니까 2021년도 결산 때 대손 처리된 아니 결산 때가 아니구나. 회수 불능으로 대손이 처리됐대요. 2021년도에. 그러면 요 110만 원에서 이제 30만 원 남았군요. 예, 이제 30만 원 남았어요. 뭐가요? 대손 충당금이. 아직은 대손 상각비 이론도 없습니다. 자, 2020년 말 매출채권 잔액이 3,500이 됐고요. 매출채권 기말 잔액이 2%에 대해서 대손을 추정한답니다. 그러면 3,500만 원의 2%가 얼마예요? 계산 빠르시네. 네, 70만 원. 그러면 70만 원이 예상되는데 지금 대손 충당금이 30만 원이 있으니까 40만 원을 추가 설정하게 되죠. 이 40만 원 추가 설정할 때 그때 차변에 오는 게 뭐예요? 그게 대손 상각비 처음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40만 원이다.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대손 상각비는 40만 원이다. 네, 그래서 좀 집중력 있게 쭉 체크해 보시면 이거 어렵지 않게 답 찾고 갑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 1, 2, 3번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죠. 쭉 체크해 6가지 사항을 체크해야 되니까.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통해서 2021년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이다.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2021년도. 자, 2020년도 자료가 있는데 기초가 이렇고 단기 매입이 이렇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걸로 봐야 돼요.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기초 상품 재고액은 150만 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150만 원. 그러면 단기 상품 매입액이 700이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매출 원가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취득 원가보다 손실은 가치가 떨어졌죠. 이걸로 평가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잡고 2021년도 매출 원가는 여기 있는 기초가 150이니까 이거 150만 원 더하기 700만 원 두 개 더하면 얼마야? 850만 원이죠. 거기에서 빼기 손실은 가치 200만 원을 빼면 되죠. 그러면 650이다. 3번. 뭐 이 문제도 뭐 바로 맞출 수 있고 가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이다. 정상적이다 하는 말은요. 우리가 순실현 가치로 저가법으로 평가를 해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가법. 만약에 순실현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높으면 취득원가를 적용해야 돼요. 저가법이니까 두 개 중에서 낮은 금액. 예, 기말상품 재고액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가법 기억하시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1년 2월 중에 상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2월 말 현재 상품의 취득 원가는 얼마냐? 취득 원가 구하라.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2월 1일 날에 운반비는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2월 1일 거의 취득 원가만 따져보면 1000개 곱하기 단가 1200원 그럼 120만 원이죠. 120만 원에다가 121만 원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2월 9일 날 매입 애누리가 있었대요. 이건 빼줘야 되죠. 네, 마이너스 5,000원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매입 할인, 매입 환출 이거 다 빼줘야 되는 거네요. 예, 만원 또 빼주시고 또 3,000원도 빼주세요. 그래서 운반비는 더하고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은 빼준다. 이런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1만 원에서 빼기 18,000원을 더 빼보겠습니다. 자, 1600 아니 뭐야? 1600이라니. 제가 뭐 이렇게 얼마 나옵니까? 2번 1192. 예. 121만 원에서 또 18,000원 빼주시면 1192000 맞습니다. 2번. 어렵지 않게 6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 문제에서요.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푸는데 이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게 몇 회 문제예요? 39회 TAT 2급 2로는 상당히 쉽게 나온 경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020년도에 1회차 시험이 되겠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실기가 좀 어려웠을까요? 하여튼 더 계속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회사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자,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라면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나오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무슨 방법이죠? 예, 선입선출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선입선출법이다. 기말재고자산의 단가는 얼마냐? 네, 기말재고자산의 단가를 물어봤어요. 금액을 보통 물어보는데 단가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로 재고가 어디 있는지를 따져봐야죠. 자, 매출이 여기에 있습니다. 매출을 털어냅니다. 300개는 이거 100개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200개 없어지고 200개 현재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매출이 2월 10일 날 매출이 있습니다. 200개. 그러면 200개 다 없어졌죠, 이제. 자, 남은 재고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기 100개. 요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옆에 딱 계산되어 있네요. 1,500원이다. 1,500원. 아주 7번도 너무 쉬웠습니다.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사내 적립식 퇴직 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한공 씨 퇴직 전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500만 원이 있어요. 주식회사 한공은 퇴사한 종업원 김한공 씨에게 퇴직금 6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김한공 씨의 퇴직금 지급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충당 부채 500인데 6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모자라는 100만 원은 비용 처리하는 분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들어오죠, 지금? 예, 3번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500을 부채 감소시키고 100만 원은 단기에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600만 원 해서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신다. 자, 여기에 TAT 2급은요 8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네, 8번까지가 재무회계 이론. 재무회계 이론 참 쉽게 나왔어요. 까다로운 게 한두 개는 있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 세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이고, 그리고 나머지 4개 문제가 소득세 이론 문제이죠. 예, 부가가치세까지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FAT 1급도 여러분은 준비하셨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4문제가 소득세 이론이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않죠. 자,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간이과세자 설명, 여러분 기준 바꾼 거 기억나시죠? 1번 법인사업자는 적용 대상이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죠. 틀렸습니다. 2번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다. 틀렸죠? 예.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 못합니다. 다음 3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맞죠? 예. 2개가 있으면 2개 합쳐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은 뭐가 틀렸나요? 일반 과세자와 달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간이과세자의 그 적용 한도를 높여줌으로써 세제 혜택을 주었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까지 하면 이중으로 혜택이 들어간다 해서
예, 간이과세자의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은 받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3번이 맞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02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기간의 내역입니다. 이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요? 뭐 이런 문제 여러분 많이 해봤죠.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단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 계산서상의 원재료 매입세액. 예, 원재료 매입세액 공제받아야죠. 다음 거래처 접대용. 이거 접대용이네요. 접대용. 예, 못 봤습니다. 다음에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구입 관련. 이거 3500cc 업무용 승용차 이거 못 봤습니다.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 이건 받아야죠. 기계장치 유지보수 요 2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570만원이 답이 되는 거죠. 네, 뭐 여러분 아마 이런 문제는 쉽게 맞출 거예요.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찾으라 이거죠. 1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죠. 예. 다음.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맞죠? 네. 다음 3번. 면세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없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은 만나보세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바뀌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3억 원이 아니라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젠 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12번부터 소득세 관련 문제예요.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통지예금의 이자는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 수입시기 외우기 정말 힘들어요. 일단 이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넘어가 봐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예. 여러분 그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요 무조건 분리과세인가요? 종합과세인가요?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무조건이 들어가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사업단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거 틀렸어요.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비실명이라는 얘기죠. 예, 비실명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죠. 비실명은 그 최고 세율이 원천징수 세율이 90%예요. 다른 거하고 합치면 오히려 세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그다음에 4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한 배당이다. 예. 그럼 결산 확정일이 수입시기다. 아,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 수입시기가 상당히 좀 저기한데. 한번 이거 정답을 한번 볼까요? 예. 자, 여러분 몇 페이지에 정답이 있습니까? 예. 저기 기출문제 정답 854쪽이요. 예. 4번. 네. 예, 4번이 맞는 것 같았어요. 4번이. 네, 요거 아주 수입시기 이거 기억하기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요거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해주겠습니다. 아, 통지예금이라는 것은 인출일이다.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인출일. 통지예금 참 어렵잖아요. 그 통지예금이 뭐 이게 딱 뭐가 정리된 게 있어야 이거 인출일인지 정리가 되는데 이거 어려워요.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우리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배당이라는 것은 법인세 세무조정하면서 이거는 주주에 대한 배당인데 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했느냐 해가지고 회사 비용을 비용에서 차감하고 비용 불산임 하고 그만큼을 그 소득을 그 비용에서 뺀 만큼을 누구의 소득으로 잡아야 되겠죠? 주주의 배당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거는 결산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결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것이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1년 귀속소득 내역입니다.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얼마인가요? 이랬습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적법하게 원천징수를 다 했다 얘기입니다. 지금 12번도 금융소득에 관한 문제, 지금 13번도 금융소득에 대해서 많이 나왔네요. 39회에서는. 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현금 배당금, 네, 금융소득이죠. 네, 400만 원 체크해 두시고,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배당금,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배당금 800만 원, 배상금. 이 배상금이 금융소득인가요? 예, 기타소득이죠. 기타소득. 이건 금융소득이 아니죠. 나번은. 그 다음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현금 배당금인데 원천징수 되지 않았으면 이거는 네모,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돼요. 원천징수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요거 금융소득 맞죠? 예, 비영업대금의 이익 900만 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하고 요 400만 원하고 합치면 얼마예요? 1,400에다가 요거 300까지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거 다 합해도 2천만 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무조건 종합과세와 선택적 종합과세를 합해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00만 원이다. 예. 이렇게 되겠네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두 개 합쳐서도 세 개 합쳐서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답번이 되겠습니다. (1,6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1번 공적 연금 소득만 있는 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네. 다음 2번. 왜냐하면 공적 연금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서 의무가 끝납니다. 다음에 2번. 공적연금 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맞아요.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은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다음 3번. 연금소득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00만 원만 공제한다. 맞아요. 한도만 인정하는 거니까. 그럼 옳지 않은 것은 4번 같아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으로 공제한다. 예, 4번. 예, 요거 틀렸는데요. 우리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이다. 그러면 그건 연금이 아닙니다. 예, 연금 외의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으로 봐야 된다. 퇴직소득. 예, 퇴직소득으로 봐야 된다. 다음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론입니다. 1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1년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금액이 3,600이 있고요. 종합소득 공제를 2,400만 원 한다. 그러면 종합소득 공제 그리고 세율이 이렇게 되고 1,200만 원이야. 김한공 씨의 세액공제 합계액은 52만 원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50만 원이 있다. 원천징수 50만 원 납부했다는 것이죠. 자, 근로소득 금액에다가 종합소득 공제를 빼야 되겠죠. 근로소득 금액에서 그러면은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네, 빼면은 얼마예요? 1,200만 원이네요. 자, 1,200만 원이면은 1,200만 원 초과 여기까지는 자, 일단 120만 원은 요걸로 하면 72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아, 여기 예. 1,200만 원 이하네, 그냥. 그러면 6%만 적용하면 되죠? 120만 원이니까. 제가 1,200이지, 1,200. 자, 1,200이니까 1,2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6% 곱하면 되죠. 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72만 원 나와요. 네. 자, 72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52만 원이면 52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20만 원이 나오죠? 52만 원 세액공제를 빼면 20만 원이 결정세액이 되는 거죠. 결정세액 20만 원인데 원천징수 50만 원 했답니다. 그러면 얼마 환급받아야 돼요? 예, 30만 원 환급받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3번. 네,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뭐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39회 우리가 실무 수행평가 문제 이론 문제 풀어봤는데요. 대부분 다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였고 아까 금융소득 문제, 금융소득 문제에서 이제 12번 이 수입시기 문제는요 맞추기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의 그 합격 전략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론에서 10개 이상 맞춥시다. 그러니까 10개만 맞춰도 잘 맞춘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네.